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이제는 봄 기운이 느껴지다 못해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네. 이 시국에도 봄은 찾아오고 또 꽃도 네. 피고 따뜻한 봄바람도 살랑이고 사람 마음이 울렁울렁 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은 결국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또 그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가만히 내버려둬도 할 건 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따뜻한 봄 기운에 어울리는 이론을 오늘 소개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행동주의를 다루었는데요. 좀 차갑다. 이 사람들 좀 차갑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약간 인간을 기계로 보는 거 아니냐. 아니면 너무 표면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룰 이론은요. 듣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 같고 약간 몽글몽글 따뜻함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그런 이론입니다.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네. 이 상담하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말하는 이론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인간 중심이라는 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인간을 가장 중심에 두는 인간 자체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론, 인본주의를 얘기할 때는 쌍두마차랄까요? 두 사람을 딱 떠올릴 수가 있어요. 로저스와 매슬로우 이렇게 두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칼 로저스는 우리가 중간중간에서도, 알편심 중간중간에서도 얘기를 좀 나눴었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인본주의 상담, 인간 중심 상담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로저스는 1902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어, 아버지가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어렸을 때 이제 농촌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청교도인이었어요. 음, 그래서 술 절대 안 되고, 댄스 절대 안 되고, 파티 절대 금지고, 약간 이렇게 엄격한 규율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니까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고 보살피지만 규율이 되게 엄격한 그런 집에서 로저스가 자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스키너도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지만 그 전공은 심리학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로저스도 처음에는 농과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살렸고 또 본인이 그걸 좋아했다고 해요. 농업 이런 걸 좋아해서 농과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역사로 전공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저스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 대학생 시절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 학생 대표로 선발이 되어가지고 국제 세계 학생 기독교 연합회의 어떤 국제 학회 아니면 네. 수련회 같은 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북경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경에 당시에. 가서 음, 6개월이나 이 경험을 할 수 있었대요. 음, 근데 이 경험이 로저스한테 왜 중요했냐면 굉장히 청교도적인 그리고 엄격한 집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 세계의 학생들이, 기독교인 학생들이 이 북경이라는 낯선 나라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알던 기독교만이 기독교가 아니고 이것만 삶의 유일한 어떤 철학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완전 탁 깨닫는 그리고 이제 인생관이나 종교관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험 이후에는 미국에 돌아와 가지고 신학대학에서 이제 종교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역시 제 사람은 자유를 넓은 물에 가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깐요. 음. 그래서 인제 자유를 한번 맛봤잖아요, 로저스가. 그래서 학교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음. 요구를 하고 또 이 당시에 로저스가 다녔던 신학교가 가장 좀 진보적인 그런 학교였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의 요구를 잘 수용해 주고 뭐 이랬다고 하네요. 그래 음. 가지고 인제 본인의 어떤 성향, 자유를 추구하고 좀 진보적이고 이런 것과 되게 잘 맞는 학교 생활을 했고요. 근데 신학을 하다가 그럼 어떻게 상담 이론의 창시자가 되었나? 그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옆에 있던 그 신학대학 건너편에 있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육학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대요. 음. 그래서 그 교육학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심리 치료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게 연이 돼서 처음에는 그 아동 상담을 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계속 경험도 쌓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인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로저스, 칼 로저스의 상담, 인간 중심적 치료는 이 상담자들 사이에서 나는 인간 중심 치료 안 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자기의 그 치료적인 지향점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어떤 태도? 신진 상담자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로저스의 생애를 듣게 되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상담 이론을 만들게 됐는지 더더욱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농업 관련된 경험을 했다라는 게 이 이론을 내놓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초반에도 이제 "시간이 흐르니 계절이 변하고 꽃도 피고 이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로저스도 인제 자연스럽게 씨앗이 적절한 땅과 물과 햇빛이 있으면 저마다의 모습으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또 인간도 이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을 그 거대한 자연 앞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인제 우리 로저스의 인간관 그리고 이론을 일명 씨앗론, 씨앗에 비유해서 설명해 가지고 네. 일명 씨앗론이라고 하는데요. 음. 뭐 이런 거죠. 씨앗이 거기 보일 때는 그냥 뭐 조그마한 알맹이에 불과하지만 이 씨앗 안에는 이미 모든 가능성이 내재적으로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적합한 환경이 있으면 뭐 발아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도 이미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가능성과 선한 것들을 안에 다 잠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적절한 환경, 로저스가 말하는 적절한 환경은 수용받고 공감받고 존중받는 그런 적절한 환경 속에 있으면 인간의 잠재력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다. 누구나 자기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이론을 내놓게 된 거죠. 그쵸. 그리고 왜 이론만 이렇게 따뜻한가? 제가 또 찾아봤더니 음. 로저스는 본인의 인생 자체도 이런 씨앗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이렇게 뭔가 자유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이런 노력을 했고요. 또 인제 뭔가 모험을 기꺼이 떠나고 뭐 음. 이런 용기 있는 태도로 삶을 음. 살았다고 하고요. 로저스가 어 아마 동양, 인도에도 갔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음. 이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하고도 굉장히 네.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로저스가 이 무의자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음. 인위적인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런 거잖아요. 인본주의가 그런 거죠. 막 네.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아닌 모습으로 더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잠재력, 그냥 씨앗이 발아하듯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양 사상에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고 많은 영향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로저스가 그 말년에 세계 평화를 위한 운동에도 많이 참여를 했죠. 맞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로저스의 인생을 알고 나니까 인간 중심 이론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자가 일평생을 통해서 관통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삶의 철학? 이게 이론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좀 따뜻하게 느껴지고 의미 있게. 그래서 막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어떤 인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왠지 에리 프롬도 떠오르는데요. 에리 그쵸. 프롬도 그 세계 평화를 위한 반핵 운동, 뭐 반전쟁 운동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을 또 실천하는 그런 학자들로서 존경받을 만한 네. 학자들이네요. 네. 맞아요. 뭐 로저스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사실 끝이 없을 거예요. 뭐 무조건적 긍정적인 존중과 수용이 뭐냐, 유기체가 뭐냐, 뭐 현상학적 장이 뭐냐 이런 수많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뭐 저희가 지금 상담 수업하는 거는 아니니까 로저스의 어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바라볼지, 나 자신을 바라볼지, 타인을 이해할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칼 로저스 같은 경우는 어록의 향연이에요. 저는 로저스의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 줄치고 싶은 문장이 너무 많아서 매번 고민을 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또 울림을 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 중에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가장 이상한 흥미로운 역설은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즉 수용할 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 네.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한 있는 그대로의 그 인간을 바라보고 수용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진짜 변화의 핵심은 이 사람의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존재를 그냥 수용해 주면은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상담할 때 특히나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네, 어떤 맞아요. 사람 상담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어서 오는 건데 처음부터 당신은 이런 점이 문제고 이런 점을 고쳐야 해요. 이렇게 하는 상담자는 없거든요. 그 사람의 맞아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면 그 사람도 그 시점, 그 출발점에서 어떤 것이 내가 변화해야 될지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것 음, 같아요. 동력을 얻게 되는 그런 네.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수용이 사실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해 받아들여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이해하기 어렵고 좀 막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로 된 책상을 보고 야, 왜 너는 나무냐? 왜 하필 나무야? 막 이렇게 혼내지 않잖아요. 네. 아, 너는 나무구나. 그러면 너는 나무로 된 책상이니까 습기와 불에 좀 조심해 줘야지. 그렇지만 세월이 갈수록 아름다운 어떤 손때가 묻고 이러면서 모양이 생기겠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에게도 너는 왜 나무니? 하필 왜 너는 나무야? 이게 아니라 아, 나는 나무구나. 나무니까 이런 점은 더 개발하고 이런 점은 조금 조심하고 그래야지. 라고 스스로 인정할 때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 혹은 내가 더 자랑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한다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되게 감명받았던, 이거지 했던 그런 얘긴데요. 이게 좀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그냥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로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면 그 사람은 일몰처럼 훌륭할 것이다. 원더풀할 것이다. 음, 해가 지는 것을 볼 때 나는 저기 오른쪽 코너 부분에 주황색 빛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줄래? 노을?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노을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노을이 펼쳐지는 것을 경외심을 가지고 볼 뿐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이거 무릎을 탁 칠 그런 구절이네요. 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또 경험하고 음미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저도 막 입바른 말 하긴 했지만 너는 왜 나무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제 주변에 이제 가족들 특히 그래서 그렇죠. 친한 사람일수록. 어 그래서 뭐 애가 조금 예민하게 굴면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좀 둥글게 해 봐." 이런 말 너무 쉽게 내뱉었던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아이 노을 보듯 내 아이를 봐야겠다.' 그런 노을 생각을 또 보듯 하게 되네요. 아이를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고 또 부모님을 바라보고 내 이렇게 자신도 했네요. 바라보고. 네네. 음.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좋은 삶이란 무엇이 된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다. 음. 그러니까 과정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 로저스의 이론 중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모습? '뭐가 돼야 음. 되겠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현실의 내 모습과의 괴리가 커지면서 그것이 괴로움으로 찾아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 어떤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 이런 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그 노을이 물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는 즐거움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심플한 말이지만 로저스가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충분하다." 음.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러 이론가들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되어야 훌륭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나로서 내가 원하는 한순간 한순간을 쌓아 나가는 걸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로저스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네, 그냥 '이 순간을 좀 잘 살아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어록들을 살펴보니까 로저스야말로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또 변화와 성장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학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러한 맥락을 또 강조한 학자가 메슬로우, 아브라함 메슬로우죠. 네. 이 또 아브라함 매슬로우 하면은 이게 뭐 심리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욕구, 그 동기 피라미드 네, 욕구 네. 위계론. 그거 딱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왜 피라미드처럼 생긴 거에 맨 밑에는 뭐고 막 이렇게 5 단계 가는 거 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 매슬로우입니다. 이 매슬로우는 1908 년에 7 형제 중에 첫째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어 이 매슬로우의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했던 유택의 러시아 이민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한테는 공부하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다고 음. 해요. 그래서 매슬로우는 아빠가 하도 공부를 시키니까 이제 법대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2주 만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음. 네. 근데 안 인제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깐요. 근데 법대는 싫었지만 심리학과는 되게 공부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심리학과에 입학을 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혁혁한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매슬로우가 어린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을 해 보면 이제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던 유택의 러시아 이민자.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 주변에는 유태인이 없었대요. 음.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를 다녔대요. 네, 그래서 외톨이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으면서 보냈다고 하고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좀 자기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또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회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 습관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탐구하게 하고 그래서 인본주의 이론을 음. 상시하게 된 어떤 씨앗이 됐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메슬로우가 어떤 식으로 학문적 교류를 했는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학자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 붉은 털 원숭이 실험, 애착 음. 실험한 해리 할로우. 네, 왜 그 털복숭이 원숭이를 좋아하고 뭐 우유 달린 철 원숭이는 안 좋아하고 뭐이 실험 있잖아요. 네. 그 실험을 했던 해리 할로우랑 같이 애착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또 행동주의 하면서 소개하진 않았지만 행동주의의 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손다이크, 음. 그다음에 또 아들러. 네. 이런 이론가들과 교류하거나 영향을 받거나 이러면서 자신만의 어떤 관점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저희가 언급했었던 에리 프롬이나 이런 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게 인간에게 많은 것을 성찰하게 해주잖아요. 음. 메슬로우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생을 살았던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한 증오나 편견이나 혐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나 봐요. 근데 어. 또 마침 그때 메슬로우가 나이가 많아서 입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내내 마음의 부담이었는지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이런 증오나 편견이나 대립하고 반목하는 이런 성향? 음. 근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연구에 쏟아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소개했던 칼 로저스랑 함께 인본주의 심리학회라는 것을 창립해가지고 인간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한한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슬로우는 자기랑 로저스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제안하고 이랬던 이 인본주의를 제3의 심리학이다라고 명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정신분석이 1이고, 그러니까 음, 1의 심리학, 행동주의가 제2의 심리학이라면 제3의 심리학이 인본주의라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되게 그동안은 부정적으로 보거나 중립적으로 봤다면 자기는 인간에 대해서 좀 새로운 방향을 갖도록 이제 인식의 전환을 시도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거는 대단한 물결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또 이 메슬로우의 생애나 연구의 방향에서 좀 특징적인 게요. 그동안의 심리학자들은 약간 문제를 연구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하냐?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왜 이렇게 병이 생기냐? 이런 연구를 했는데 메슬로우는 어, 건강한 사람, 특히 우리가 소위 잘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요. 자아 실현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그런 것들을 밝히는 데에도 공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슬로우가 인본주의의 창시자이기도 하면서 긍정 심리학의 물결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매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1년간 무슨 초빙학자로 하이테크 회사에서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음,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이론, 그러니까 욕구나 동기 이론이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또 확장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실용화에도 기여를 그렇죠.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경영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매슬로우가 언급돼요. 그래서 실제로도 음. 조직행동론 책을 보면은 동기나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매슬로우의 이론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욕구 이론 나온 김에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해보자면, 메슬로우는 이제 인간의 욕구가 여러 가지 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일 아랫단계,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이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이 애정과 소속감을 갖고 싶은 욕구. 네 번째가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5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 아래에 있는 4개, 밑에 있는 4단계가 결핍이 되면 이 결핍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동기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 욕구라고 부르고요. 5번째 욕구인 자기 실현 욕구는 이거는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더 갖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상위 동기, 메타 동기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론이 정말 물론 현대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요. 꼭 이렇게 1단계, 2단계 순차적일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이론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은 그 이상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결핍이 있을 때는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아 실현 이런 걸 고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개발하게 도와주려면 좀 사회 제도? 그래서 최소한의 안정과 생리적인 어떤 욕구를 보장하는 그런 안전망이 촘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좀 음, 중요한 이론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그게 이제 복지국가나 정부나 정치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맥락에서 어록을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제가 아까 방금 말한 그 맥락에서요. 결핍이 충족되지 않아도 사람은 꿈을 꿀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결핍이 충족된 사람은 어려움 없이 더 큰 꿈을 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인스타 이런 데서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것을 걱정하다 보면은 뭐 더 나은 어떤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진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 네. 같습니다. 제가 몇 년간 그 청년들을 위탁받아서 상담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청년들은 좀 여유로운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결핍이 이제 충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상위의 꿈을 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배고픔이나 이제 안전 뭐 이런 생리적인 욕구를 먼저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상위의 꿈을 꾸고 도약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해야 할 일,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청년들이 그 아래에 어떤 기본적인 욕구에 결핍 없이 그것이 충족되어서 누구든지 꿈을 꾸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 매슬로우의 이 말이 정말 그런 사회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좀 가서 울림이 되어서 좀 그렇게 제도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맥락의 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뭐 예를 네. 들면 안전 욕구는 성장 욕구에 앞선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동만이 건강한 성장을 향하여 용감하게 행동한다. 지금 마거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일치하는 그런 음. 맥락인 것 같아요. 또 비슷한 맥락의 말이 있네요. 사람은 걸음마를 하는 아기처럼 외부 세계에 대한 탐험을 경험하다가도 어머니의 품처럼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음,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안전망이겠죠. 네. 누구에게나 그 안전망이 제대로 되면은 두려움 없이 외부 세계를 탐험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또 아기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내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음, 안전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하고 더 큰 꿈을 꾸고 이러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먹고 살고가 아니라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도 음.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 말도 또 와닿아요.
누군가를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웨이터로서, 경찰관으로서 혹은 부인과 같은 존재로 이름을 붙여버린다는 것은 때때로 잘못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있는 전인격적 존재 자체로 바라보고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당위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너는 엄마니까 이래야 돼. 음, 너는 자식이니까 이래야 돼.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인간, 보면 도구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을 도구로 그렇죠. 보는 거잖아. 웨이터란 네, 역할을 하는 사람, 뭐 경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근데 분명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로 이름 붙여버리고 그 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 자체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봐라. 이런 인본주의의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와닿은 어록이 이런 게 있었어요. 안전과 성장은 불안과 기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음, 우리는 성장의 기쁨과 안전에 대한 염려가 성장에 대한 불안과 안전의 기쁨보다도 클 때 성장한다. 네, 이게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안주하고 싶거나 안주해서 있는 그 머물러 있는 게 너무 기쁘면 너무 음, 좋으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오히려 이 성장의 기쁨이 크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불안과 기쁨의 이 균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다른 거 다 여러분들이 잊으셔도 노을 보듯 사람 보는 음,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인본주의를 충분히 습득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시시각각 변하는 노을을 보며 와, 진짜 자연은 위대하다. 이 모든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생각하는 것처럼 나 자신이나 타인을 볼 때 그 모든 순간이 다 아름답다. 정말 장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음. 경외심을 갖고 바라보시면 어떨까요?